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통해서 기록이 있기 전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있기 전에 아직은 돌로 만든 도구를 주로 쓰던 그런 시절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점차 기록이 생기고 또 돌 이외에 다른 소재로 만든 도구들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문명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들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뒤에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이죠. 어느 지역인지 혹시 잘 모르시겠죠. 근데 요거 이따 보게 될 텐데, 음, 일단 지금 보시면 뒤에 사진을 보시면, 어, 주변이 다 사막지대로 보이죠. 사막지대로 보이고, 요렇게만 지금 뭔가 이렇게 숲이 다 우거지게 울창하게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마 요 가운데에 이제 이 숲풀들, 이 식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뭔가 물이 흐르고 있겠죠. 강이 흐르고 있거나. 그래서 그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뭐 아마 느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인류 최초의 문명이 형성된 곳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네 군데 형성이 됐는데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첫 화면에서 아마 이렇게 주변은 사막지대고 이렇게 여기만 수풀이 우거진 걸로 봐서는 그 가운데에 이 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흐르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걸 볼 수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4대 문명에도 공통적으로 뭐가 흐르고 있어요. 각 강들이 흐르고 있죠. 요거를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역사는요, 항상 매번 그래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배경이 되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 배울 내용의 배경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항상 앞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였어요?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배울 땐 생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의식주.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였죠. 먹는 거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구석기 시대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뭐 과일을 따먹든 사냥감을 사냥하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주워 먹었다면 신석기 시대는 어때요? 농업, 목축이라고 하는 식량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라고 하는 게 그냥 씨 뿌리면 자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땅에다 씨를 뿌리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뭐를 꾸준히 줘야 돼?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농사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바닷물로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무조건 강물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 이후에 농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즉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 지역에서 꾸준히 농사를 짓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강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야 더 크게 발전을 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농사가 가능하려면 강의 규모도 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 최초로 형성된 문명들은 항상 이렇게 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에서 보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이 아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도시들, 지금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도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도 세느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각 여러 나라들의 중요한 도시들의 수도를 보면 한가운데 이렇게 강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강이 흐른다는 건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킨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다. 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는 이 문명과 문명에 연결된 강들 꼭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네 가지 문명 모두 큰 강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꼭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개의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특이하게 강이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인도 문명, 인더스강, 중국 문명, 황하 이렇게 꼭 각 문명과 연결된 강을 꼭 기억을 해달라.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반 상식 같은 건데요.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제 밀 아니면 벼를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 문명대들이 되게 보통 위치가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도가 비슷하잖아요. 위도가. 그죠? 위도가 이렇게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빨간색 펜으로 그은 요 높이의 이 위도 여기가 자연 상태에서
야생의 벼가 자라는 그 지역대라고 해요. 이 위도가 그 지역의 기온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위로 더 올라가면 춥고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적도에 가까워지니까 덥겠죠. 사회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위도 때 여기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의 벼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기온인 그 위도 때라고 해요. 그 위도 때에 있는 강들에서 농업이 발전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과 그 강을 바탕으로 발전한 문명을 꼭 연결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집트 문명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인도 문명의 인더스강, 중국 문명의 황하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왜 황하만 이제 강이 아니고 하자냐면 이게 요 하자가 강하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네 개의 문명이 형성될 때 공통된 배경을 지금부터 볼 텐데 이 문명이 형성될 때는 공통된 배경과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한번 천천히 볼 텐데 일단은 큰 강 주변에서 발달을 하는데요. 이 강에 흐르는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이 강 주변에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농사에 쓰기 위해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강이 이렇게 크게 흘러요. 강이 이렇게 흐르면 농사를 어디서 지을 수 있겠어? 이 강 주변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다 보면 여기서만 농사 지어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농사를 짓고 싶어. 근데 여기서는 강에서 멀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떠나나? 아니죠. 포기란 없죠. 우리는 반드시 방법을 찾죠. 그래서 물길을 트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강물이 이렇게도 흐르도록. 그럼 여기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이걸 관계공사라고 해요. 강에서 물길을 새로 파내서 물길을 새로 연결해서 강물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강물이 닿게 만들어서 흐르도록 물길을 파서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관계공사라고 하는데 이 관계공사를 하려면요 혼자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체계적인 지휘 아래 계획적으로 공사를 해야 관계공사가 가능해요. 너는 여기서 여기 파고 너는 파고 너는 이 지역 파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배분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너가 이만큼 파고 넌 이만큼 파고 뭐 너는 이만큼 파고 너는 이만큼 파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사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역할 배분이 분명하게 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관계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 이 관계 공사 전체를 지휘할 지휘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공사를 지휘할 만한 사람이 필요해지면서 지배층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신분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 마을을 지키는 전사나 아니면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지배층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사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전사는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부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죠. 그다음에 제사장은 아무래도 이때는 아직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떤 자연의 힘이나 신의 힘 이런 것들을 믿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사장, 제사장이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냥을 떠날 때라든지 새로운 관계 공사를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족을 공격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 제사장한테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신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내가 신의 말을 들어보니 신께서 이 공사를 허락하셨다. 그럼 진행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전사나 우리 부족에게 신의 뜻을 알려주는 제사장이 주로 지배층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사나 제사장이라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의 큰 공사를 하면서 앞서 얘기했었던 관계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곽을 짓는다든지 궁전을 짓는다든지 신께 제사를 드리는 신전을 세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점차 도시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층이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국가를 지배하게 되고요. 지배층들은 자신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때 드디어 금속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금속 도구가. 그래서 이걸 청동기라고 해요. 근데 이 청동기의 특징은요. 음, 석기랑 달라요. 석기는 돌로 만드니까 구석기든 신석기든 간석기든 뗀석기든 간에 어디서든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청동기는 돌에 묻어 있는 조그만 금속 성분을 굉장히 이제 불에 달궈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 달궈서 그 금속 성분만 녹여낸 다음에 그걸 모아서 만드는 게 청동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조금밖에 못 만들어요. 청동기는. 석기는 너무 돌이 흔하니까 아무 데서나 주워서 만들 수 있죠. 근데 청동기는 그 재료가 귀하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만들 줄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석기는 흔하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지만 청동기는 너무 조금밖에 못 만드니까 흔치 않을 거고 그러면 아무나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청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특별한 사람들,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청동기를 갖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도구의 차원에서 신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돌로 만드는 도구를 쓸 때는 돌은 어디나 흔하니까 다 같이 평등 사회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청동기로 즉 금속으로 만드는 도구를 쓰는 시대가 됐으니까 청동기는 흔치 않은 소재니까 이 흔치 않은 청동기를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배층이 생기고 신분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동기를 통해서 무기로도 쓰고 또 제사 도구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동기는 어쨌든 금속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돌로 만든 도구가 청동기로 만든 도구보다 날카로울 수는 없겠죠. 청동기는 금속으로 만든 거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이 칼보다 날카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돌 든 사람이랑 칼 든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칼 든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청동기를 만들 줄 아는 부족은 모르는 부족을 공격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동기를 만들 줄 아는 부족이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족을 통합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청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청동기를 만들 줄 모르는 부족이랑 이런 청동기 무기를 만들 줄 아는 부족이 싸우면 당연히 청동기를 만들 줄 아는 부족이 이기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지배층은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요.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반 농민들이나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형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 문명이 형성된 이 시점부터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내용들, 특히나 세금에 관한 내용들, 우리 이 마을에 누구한테 얼만큼의 세금을 걷었는지를 다 기록하기 위한. 그리고 이 문자는 또 상업 거래에도 많이 쓰여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물건을 얼마 주고 샀고 또 얼마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이런 사항들이 제가 지금 특정 어느 문명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든 메소포타미아든 인더스든 중국이든 모든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명이 발전하고 형성되는 배경이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큰 강 주변에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지배층이 발생하고 신분차가 발생하고요. 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배층은 이 시점부터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청동기로 만들어진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국가 전체의 통치, 세금 징수, 또 상업 거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문명을 볼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볼 텐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명이랑 다르게 연결된 강이 두 개였어요. 두 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만 타고 오면 금방금방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지형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강이 두 개인 만큼 쉽게 생각해 보면 강이 이렇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개가 흐르는데 이 사이는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여기 주변도 농사가 잘 될 거고. 그러니까 농업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요. 또 농업이 발전하니까 먹고 남는 게 생기죠. 먹고 남으면 어떡할 거야? 내다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상업도 함께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농업 상업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배만 타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도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농업, 상업도 다 잘 되고 다른 민족들이랑도 교류가 활발하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왜? 강이 두 개니까 배만 타면 양쪽으로 쉽게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걸까요? 교류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부족들이랑 접촉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접촉이 항상 좋은 접촉일 리만은 없죠. 가끔은 이런 접촉도 있겠죠. 그래서 이민족이 굉장히 자주 침입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 침입해 오는 이민족들을 막아내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못 막아내면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왕조가 자주 교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너무 자주 터져요. 맨날 전쟁이야. 뭐 퍽하면 뭐 걸핏하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저께도 내 친구가 전쟁하다가 끌려가서 죽었고 어제도 윗집 사는 내 친구가 또 끌려가 전쟁하다 죽었고 그러면 그렇게 죽어나가는 전쟁에 끌려가 죽어나가는 내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무슨 감정을 느끼겠어요. 뭐 그립다 보고 싶다 이것도 있겠지만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냈지만 내일은 당장 전쟁에 끌려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지.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당장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더 행복해야 되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 이 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예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 뭐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 시. 그다음에 서사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통 서사라고 해요. 그래서 시인데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시를 서사시라고 해요. 근데 길가메시 서사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메소포타미아의 작은 나라의 어떤 왕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어,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죽잖아요. 근데 늙어서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사람이 어서 들었나 봐요. 어디에 가면은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약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워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약을 찾아서 떠나요. 막 고생해요. 막 괴물도 물리쳐서 이기고 막 근데 이렇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찾아서 떠나서 온갖 모험을 하고 고생을 하다가 어떤 신을 만나요. 그래서 신한테 물어봐요. 너는 신이니까 알지 않느냐? 먹으면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약이 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이 뭐라고 하냐면 웃어요. 이렇게 웃더니 야, 집에 가서 어? 예쁜 아내 한 번 더 안아주고 귀여운 네 자식들 한 번 더 뽀뽀라도 해주고 맛있는 거 사줘 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어?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약 어딨냐고. 그러니까 신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영원한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하지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삶은 없고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예쁜 아내 한 번 더 안아주고 자식들 맛있는 거 한 번 더 해줘라. 무슨 얘기예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더 안아주고 얼굴 한 번 더 보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현세적입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그냥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현실이 당장 굉장히 자주 전쟁이 터지고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었던 다양한 문명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일단 가장 먼저 최초로 등장했던 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500년 무렵에 관계농법 즉 이제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하는 관계농법을 시작을 했고요. 뭐 우르라가시 이런 도시 국가들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전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건립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마 저거보다는 더 높게 건설이 원래는 되어 있었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원래 형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은 하는데 이제 현재 남아있는 모습이 저런 모습인 거죠. 어, 꽤 높죠. 꽤 이게 상당히 높은 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옆에 사람이 서면 진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것도 큰 거야.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높이인데 이 계단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계단을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당시 기술로는 가능한 한 가장 높이 지은 거예요. 왜 그렇게 높게 지었겠어요? 어, 신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지구라트라는 신전도 건립을 했고요. 이 지구라트라는 표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전은 어느 문명권에서나 짓지만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짓는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걸 알아보게 해주는 신전 이름이 지구라트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강력한 신의 권력에 빗대는 정치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일종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식으로 자기 권력을 얘기하냐면 내가 내리는 결정은 사실은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내가 신께 여쭤보고 신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 대신 결정을 내리는 거라는 거. 내가 신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은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설명하면서 이제 신권 정치를 펼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메르 문명의 또 중요한 특징이 쇠계 문자를 사용한다는 건데, 쇠계 문자는 뭐냐면 아직 축축한 여러분들 왜 요즘 초등학교 때 그런 활동 하나 찰흙 만져봤어요? 찰흙 이렇게 약간 물기가 있는 아니면 진흙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왜 조각칼로 파면 파지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쐐기 문자인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수분기가 있는 그런 찰흙에다가 내가 이제
뭐 기록하고 싶은 걸 조각칼 같은 걸로 새긴 다음에 그걸 햇빛에 말리면 단단하게 굳겠죠. 그래서 마르기 전에 아직 찰기가 있을 때 이렇게 새겨 넣어서 햇빛에 말려서 이제 보관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쐐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쐐기 문자고요. 요 원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시멘트 같은 것도 보면 왜 시멘트 이렇게 발라놓은 땅 마르기 전에 사람이 밟고 지나가거나 강아지가 밟고 지나가면 마르고 나면 저렇게 발자국이 남죠. 쐐기 문자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딱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발자국 대신에 이렇게 조각칼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새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 태음력은 달력이에요. 달력. 네, 달을 보고 만드는 그런 달력인데 왜 달을 보시면 한 달을 기준으로 초승달이었다가 보름달이 반달 보름달이 되어 갔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금음달이 되고 다음 달에 그걸 또 반복하죠. 그다음에 1년 1월, 2월, 3월, 4월부터 12월 이렇게 쭉 달이 뜨는 높이가 조금씩 다르죠. 과학 시간에 배울 걸. 그래서 그런 달의 모양 차이가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한 달을 기준으로 뭐 초승달이 됐다가 반달, 보름달, 뭐 금음달 이런 변화도 있고 또 월에 따라서 뜨는 높이가 다르고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달력을 만든 게 태음력이고요. 60진법은 숫자를 60을 단위로 새로운 수를 세는 걸 60진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시계. 어, 시계 보시는 법 다 아시죠? 이제 그래서 1시간은 60분. 그죠? 그다음에 1분은 60초. 그래서 지금 요 동그란 시계 요 칸이 60칸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60진법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단위의 묶음을 60을 한 묶음으로 하는 그런 게 60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최초의 통일 왕조가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인데 기원전 1800년경에 아모리인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할 건 없고 요 왕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함무라비 왕.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을 했고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어, 그리고 함무라비 왕이 죽은 뒤에 왕국이 분열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한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치를 하려면 통치의 기준이 되는 법전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법전이 편찬이 된 거고요.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이제 나중에 히타이트라는 민족한테 침략당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빌로니아 왕국을 무너뜨렸던 히타이트라는 이름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은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청동기보다는요, 철기가 훨씬 강하고 단단하고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청동기랑 철기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철기가 이기겠죠. 철기를 만들 줄 아는 부족이 이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4대 문명 국가들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앞으로 배울 이집트 문명, 뭐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네 개 다 청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명이기 때문에 더 강한 철제 무기 문명한테 멸망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최초로 통일했었던 바빌로니아 왕국도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더 강한 철기를 무기로 하는 히타이트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를 조금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만약 귀족이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의 눈을 다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즉 눈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일종의 복수죠, 복수. 그래서 복수주의가 하나의 특징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똑같이 눈을 다치는 행동인데도 귀족끼리 하면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면 돈으로 갚죠. 지금 신분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신분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형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실수에 의해서 한 잘못인지를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라고 해서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크게 저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신분주의, 복수주의, 엄형주의. 그래서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는 법전이고 그다음에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복수주의가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엄형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인데요. 나일강만 보고도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 이제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문명을 볼 텐데
어,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던 그 뿌리가 되는 나일강은요,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와요. 이 중앙 아프리카의 숲속 지대에서 여기가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곳이거든요. 지금 요 부분이 요 중앙 아프리카의 요 부분이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곳인데 여기서 비를 내려서 요 물이 흘러 들어와서 여기서 삼각주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예요. 그래서 여기 요 삼각주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전을 한다. 요 부채꼴 모양의 여기서 이집트 문명이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일강은 중요한 특징이 굉장히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여기서 정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규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 되면 넘쳐요. 이해되시겠죠? 항상 넘치는 그 시기에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해에 나일강이 넘쳤어요. 그럼 당황하고 놀랄까? 아니겠죠. 예상됐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넘치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미리 대비를 하겠죠. 그리고 대비를 하는 걸 넘어서서 심지어 이용도 하겠죠. 그래서 나일강은 굉장히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넘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집트 문명이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일강이 한번 이렇게 평소처럼 흐르다가 이렇게 한번 넘쳐요. 넘치면 사람들은 이게 어느 시기에 넘치는지 이미 알고 있겠죠. 그리고 넘친 다음에 물이 쭉 빠져요. 물이 쭉 빠지고 나면 이 땅은 어때요? 한번 넘쳤다가 빠진 땅이니까 물에 젖어 있겠죠. 땅이 물에 젖어 있다라는 건 굉장히 땅에 영양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한번 나일강이 넘쳤다가 나일강 물에 젖어 있던 땅은 농사짓기 정말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나일강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넘치면서 나일강 주변을 살아가는 이집트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농사짓기 좋은 땅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집트 문명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강이 흐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관계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관계 공사를 바탕으로 지배층이 생기고 도시 국가가 발생하면서 문명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집트의 특징을 보면 어 아까 우리 요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요 부채꼴 모양 빼면 나머지는 다 어때요? 사막이죠, 사막. 사막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중해라 그래서 굉장히 큰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리지 주변에서 다른 세력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아주 지형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좀 적게 받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더라도 국가 자체는 무너지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통일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왕권도 굉장히 강해서 태양신에 거의 비견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피라미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단어죠.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묻는 무덤이 이제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늘이랑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당시의 기술로 가능한 가장 높게 쌓았죠. 요거는 지구라트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피라미드 앞에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수호신으로 만든 게 이제 스핑크스죠. 그래서 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스핑크스에 뭐 아침엔 다리가 네 개고 저녁엔 다리가 세 개고 뭐 아 전 아침엔 다리가 네 개고 점심엔 다리가 두 개고 저녁엔 다리가 세 개고 뭐 뭐냐 뭐 사람이다 뭐 이런 퀴즈를 낸다고도 하죠. 뭐 어쨌든 이 피라미드라는 파라오의 무덤을 지키기 위한 또 신이 스핑크스이기도 합니다. 사자 몸에 사람 머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요 뒤에가 요 뒤에가 이제 피라미드고요. 요게 이제 스핑크스가 되죠. 그래서 이 스핑크스가 앞에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피라미드라는 저런 거대한 건축물은 사실은 왜 짓냐면 왕의 무덤으로서 짓는 것도 있는데 왕이 그냥 단순 무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죠.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어, 저걸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줘요. 일을 했으니까. 사실은 어, 실직자들, 음,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약간 국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개념도 있어요. 왕의 어떤 위엄을 보여준답시고 대규모 어떤
무덤을 짓는데 무덤을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쓰면서 그 노동자들에게 와서 일했으니까 월급을 주죠.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그 월급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의도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피라미드 짓는 과정을 굉장히 노예들이 채찍 맞아가면서 짓는 과정이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피라미드 인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발굴 조사를 해보면 노예들만 와서 짓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히 휴식도 잘 주고 월급도 잘 주고 대우를 잘 해주면서 이 건축을 이어나갔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의 특징은 이제 문자는 그림 문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물의 형태를 본따서 글자를 만든 게 이제 그림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그림 문자죠. 그리고 이집트 특유의 종이인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림 문자예요.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달력을 중시하는데 농업을 잘 하려면 절기를 잘 알아야죠. 어느 시점에 씨를 뿌려야 되고 어느 시점에 잡초를 걷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수확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점을 아는 게 시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달력을 발달시켜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이 발전을 했었죠.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이 사용이 됐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집트인은 다른 나라 침략을 잘 안 받았던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막 메소포타미아인들처럼 막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이런 게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세보다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엄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는 어떨까? 막 이런 호기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내세 중심적인 내세가 뭐냐면 다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뒤 그 다음 세상. 그래서 사실 메소포타미아인들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죽기 싫어서 지금 오늘만을 소중히 여기는 게 메소포타미아인들이라면 이집트인들은 죽을 일이 잘 없죠. 내가 늙어 죽는 거 아닌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할 것도 없고 그냥 삶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괜히 죽은 뒤의 세상은 어떨까 이런 엄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죽은 뒤의 삶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뒤에 그 다음 세상 즉 내세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내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사자의 서라고 해서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인 오시리스 신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했던 착한 행동, 나쁜 행동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어, 뭐 나쁜 행동을 더 많이 했으면 지옥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요게 사실은 사자의 서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림 문자의 예시로 봤던 요게 사자의 서인데 어, 뭐 보시면 이렇게 무게를 재고 있죠. 무게를 재고 있어서 착한 행동을 많이 했는지 나쁜 행동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재서 만약에 나쁜 행동을 더 많이 했다고 뜨면 벌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자의 서라고 하는 죽은 뒤의 재판을 어떤 의미하는 그런 문서도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은 죽지 않고 언젠간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면 영혼이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돌아올 곳으로서 그 장소로서 사람의 시체를 웬만하면 안 썩게끔 보관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시체가 썩지 않게끔 만든 게 미라죠, 미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의 시체에서 썩을 수 있는 내장들을 다 뺀 다음에 그 안을 화학약품으로 채워서 이렇게 미라를 썩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미라를 만든 상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체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무섭다 이게 또 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보면 피라미드를 만든다든지 뭐 스핑크스를 만든다든지 미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뭐 다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들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가능할 만큼 건축을 하려면 수학, 뭐 기하학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미라를 만들려면 화학, 뭐 의학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비교해 보면 일단 지리적 조건 요건 한번 스스로 채워 보셔야 돼요. 한번 지금 스탑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 채워 보세요. 어,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지리적 조건을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어땠어요? 개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집트는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지리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왕조 교체가 굉장히 자주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이집트는 이와는 다르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별로 침략해오는 민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오래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왕권이 마치 신인 것처럼 혹은 신의 권력에 기대서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신권주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달력은 간단하지만 기억하셔야죠. 메소포타미아는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을 만들었었고요. 이집트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찰흙 같은 곳에다가 조각칼로 긋는 쐐기 문자를 만들었었고 이집트는 그림 형태, 사물을 그림 형태로 그려서 표현하는 그림 문자를 만들어서 파피루스에 보관을 했었죠. 그다음에 세계관은 어땠었나요? 메소포타미아는 너무 전투가 자주 이루어지고 내가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현재를 중요시하는 현세 중시의 세계관을 보였고요. 이집트는 삶이 안정되니까 엄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뒤의 세상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죽은 뒤 그 다음 세상, 즉 내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